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저는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 한 10번 생각해요. 필요성이네요. 네. 그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쇼핑 기준에 네. 없어도 대체할 만한 게 집에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쇼핑 활동을 하시네요.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물건을 살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 검색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쇼핑하지라고 질문했을 때 나온 가장 많이 이야기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가심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들어보셨나요? 네. 가성비는 들어보셨죠? 가성비는 아는데. 가성비는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싸면 산다. 그렇죠. 네. 저녁 8시에 혹시 마트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낮에 10,000원 하던 소고기, 불고기가 6,000원 하면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일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광군지회 때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이유만으로 샀는데 사보니까 그냥 싸야만 있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심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가격 대비 만족. 심리적 만족. 그러니까 가성비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효율성, 경제적이냐, 싸냐. 근데 가심비는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물건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군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뭐라네. 뭔 뜻이에요? 워크,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내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해. 그걸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요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명문대 나오고 엄청난 연봉이 제공됐는데도 노 땡큐. 왜? 내 라이프가 더 중요하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워커릭이 돼도 사실 답은 없어요. 토익 만점 맞아도 그렇게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아요. 가성비 좋은 걸 사봐도 그렇게 내 인생에 유용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죠. 정말 내 인생의 영혼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내 삶의 여유를 찾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전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공자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때요? 공자하면? 반듯해. 예? 반듯하고, 예. 뭐 윤리적이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예? 화장실도 안 가고. 그분은 자기 영혼을 사랑했어요. 남들의 장단에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장단을 만들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이제 모여들었죠. 자공 같은 비즈니스맨 출신, 자로 같은 조폭 출신, 공서와 같은 외교의 수사학의 대가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공자 마음엔 다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이름 아세요? 아니. 안회라고. 혹시 철학 전공하셨나요? 네, 저도 철학 좀 하셨어요. 제가 관상도 좀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제자가 안회라고 하는 제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논어책에 그렇게 나와요.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 일표음 제누왕을 인불감 기원을 회하는 불객이라카니 현재라 회하여. 그냥 라틴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내 저 친구 정말 내 제자지만 멋있어. 야, 그 고시원 쪽방에서 컵밥 먹고 살면서 그 정도면 다들 뭐 흑수저니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짜증낼 텐데 전혀 짜증 안 내고 흥을 갖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사니 아내는 정말 최고로 멋진 친구야. 그런 내용의 이 공자가 제자인 안회에 대해서. 근데요, 사실 아내를 공자가 그렇게 칭찬했지만 글쎄요, 고시원에 컵밥 먹고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천이란 역사가는 그런 줄을 하나 다뤄요. 그래도 먹고 살 건 기본적으로 돼야 예절도 알고 사람이 염치도 한다.
상름실이 지예절이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예절도 알고. 의식 쪽이 지 영역이라. 입을 거 먹을 것 풍족해야 염치도 생기나니. 얘는 생어유효 폐어문이라 예절이라는 것은 뭔가 있어야 생겨나지 없으면 예절이고 뭐고 없다. 덜 좋다. 아, 여기 추임새가 좋네. 그러니까 논어책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가심비를 높이래요. 인생의 네 라이프 삶의 흥을 잃지 말고 살래요. 노자 도덕경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유, 네. 네, 노자란 사람도 역시 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이 그거예요. 인생의 방법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길이 아니다. 노자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돈 버는 것보단 돈 쓰는 게 더 행복하고 흥이 난대요. 아, 그건 진짜 그렇지, 맞아요. 당연하죠. 동의하세요? 아, 동의하죠. 이거 어떻게 변기수 씨가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걸 행복하다고. 못 써봐가지고 못 평소에. 써봐갖고. 맞아요. 무엇을 갖는다는 것보단 가진 걸 쓰고 나눌 때 더 행복해요. 엄마가 자식한테 밥 해줄 때가 행복해요. 나중에 용돈 받을 때가 행복하겠어요. 살찔 때가 행복해요. 살 빠질 때가 행복해요. 빠질 때.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의하시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남이 칭찬받고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어쩌면 내려놓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쓰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철학. 그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 철학이에요. 요즘 욜로라는 말 유행하죠. 네. 네. 욜로의 뜻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뭐 You only live once? 네. 네.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인생인데 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네 행복을 찾아. 네 삶의 여유를 누려. 너는 네 삶이 있어. 이게 욜로 아니에요. 최초의 욜로적 장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자가? 이 사람은 삶의 신조가 그거예요. 워라벨. 예. 이 사람이 굉장히 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와요. 그 초나라 왕이 꼭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갖고 장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재상짜리 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 한 20억? 한 10억으로 줄일까요? 그 정도면 흔들리지 않아요? 와, 장자가 그 자리에서 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해요. 너 내가 거기 가서 그 연봉 받고 그 일하면 내 인생은 온전할 것 같아?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게 돼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야, 너 제사 때 쓰이는 소 있지? 왜 소를 제사에 쓰이잖아요. 네. 3년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먹으려고. 제삿날 올리려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별 벌리는 옷을 입고 이 흥탕물에서 막 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느끼며 살고 싶어. 그러면서 쓴 말이 고돈이란 단어예요. 외로울 꽃자에 돼지돈자. 론리 피그? 솔리터리 피그? 화려한 옷을 입고 3년 뒤에 제물로 사라지는 소보다는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면서 너희들이 볼 땐 별 보는 것 같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고 싶다는 이 고돈의 인생.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욜로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거듭강 윤리, 도덕, 예절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흥을 찾고 내 삶의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 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부터 좀 깨고 싶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흥생흥사. 들어보셨어요? 예. 풍생폼사는 들어보셨죠? 평생부사. 네. 흥이란 게 뭐예요? 왜? 여러분들 흥이 나보신 적 있어요? 지금 흥이 나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배고픈 줄? 몰라요. 공자가 그 얘기를 논어책에 보면요. 누군가 공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바로 공자가 그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는 말이야. 무슨 예절, 도덕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 특징은 한 번 흥이 나면 먹는 것도 잊어버려. 잊을망자 먹을 시자 망식.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정말 낙이 즐거움은 말이야. 나는 망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순간의 근심도 잊어버려. 걷다가 공자는 그래요. 부지노지 장진이라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남들이 알 수 있지.
내가 몇 살인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 근심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왜? 흥이 나니까. 아유 멋진 형님. 근데 제가 봤을 땐 뒤에 계신 분이 좀 밥을 이렇게 먹는 걸 까먹으실 분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저 정도 되시려면 밥을 먹어야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땐. 예. 이 사람이 사실 호르몬이 밑에서 컸거든요. 가진 고생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은 늘 항상 흥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40 패스했어요. 그래서 노노책에 보면 대사구, 요즘 말로 번역하면 검찰총장? 정말 잘 나갔죠. 공자 그러잖아요. 내 나이 15살에 나는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전문가가 되었고 40에는 어떠한 나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에 1000명을 알았고 어떻게 기억 안 나요? 지천명. 그런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자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가끔 그 질문 하잖아요. 난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재미있나? 의미 있나? 사실 재미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동기거든요. 근데 재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사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공자는 계속 그걸 추구했어요. 지금 내가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재미가 있냐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김상중 씨, 사표 던지기가 쉽습니까? 저는 조직 생활을 아직 안 해봐서 아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생각 없으시냐고. 죄송해요. 너무 여기 심해. 후보가 기다리고 있어. 호시탄탐이라.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42년 공직생활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시긴 하나 한편으로 좀 가련하기도 해요. 계속 42년간 흥이 났을까?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생각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자기의 꿈도 포기를 해야 됐고 인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나이 드신 가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나 아무래도 때려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있죠. 딸내미가 그런데요. 숟갈을 탁 넣으면서 아빠 미쳤어? 아빠 미쳤어? 아니야,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공자라는 사람은 정말 여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참 좋아했대요. 노노책에 그 말이 나와요. 공자는 상갓집에 조문간 날 빼놓고는 다 노래를 불렀다. 거의 그냥 계속 흥얼거리신 거예요. 공자가 좋아했던 노래도 나와 있어요. 시경 305수 대중가사 가요집 1장 1절. 꾸룩꾸룩 저 물소리는. 그게 사랑의 세레나데거든요. 뭐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요조 숙녀여 아리따운 저 짤룩한 아가씨 군자 호구로다 내가 원하던 그 짝이네. 아 그대를 업고 싶으나 오매불망 그대를 잊지 못합니다. 전전 반측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대와 만나서 비파와 검은고 금슬처럼 놀고 싶네요. 요새 가사랑 느낌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훨씬 더 아름답죠. 공자가 이 노래를 워낙 좋아해갖고 늘 항상 이 노래를 이렇게 주로 읊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공자가 이 노래를 그렇게 평가해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사랑의 흥이 느껴지는데 그 흥이 오버하진 않아. 애절한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데 슬프긴 하지만 상처받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음악 평론이죠. 그래서 이 공자는 늘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노노책에 보면요. 제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완전히 감동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 뒤로 그 음악에 푹 빠져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대요. 그거 조금 일주일 삼겹살 안 먹으면 그 당시 고기라는 게 엄청난 땡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음악에 대한 영혼의 그 접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책 1장 1절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인생은 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 삼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즐겨야 될 3가지 즐거움. 여러분들 인생 삼락이 뭡니까? 예? 우리 이재용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식, 부동산, 자식. 아닙니다. 음주, 감호, 수면입니다. 저는 게임. 게임. 네. 젊은이들과 매일 밤 맞아요. 총싸움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늦둥이. 늦둥이. 그것도 완전 빠질만하죠. 새로운 흥이에요. 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무 기쁘고 마지막은 그래도 머니죠. 머니. 네. 돈이야말로 흥이다. 근데 그 늦둥이 흑은 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산 정약용이 나이 40에 유배 가서 유배지 52살에 늦둥이 하나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산이 그 다산은 아닌가요? 공자가 논어에서 첫 구절에 그래요. 내 인생에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 학이 시습주면 부력 열호와. 난 배우고 익히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쁠 열자 조이펄하대요. 진짜 두 번째는요.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영 라코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먼 곳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자 찾아오니 내 인생의 즐거움 두 번째래요. 이야, 세 번째는요. 임부지 불온이 부력군자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안 쓰고 내 페이스대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내 인생의 락이랍니다. 그럼 살고 싶은데. 역시 공자죠. 학습을 통해서 내 세포에 불을 켜고 좋은 친구와 함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내 흥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자의 삼락이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안영이라고 적혀 있는 저 말은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리고 편안할 영자죠. 근데 저 말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보릿고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뭐 병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저희는 매일 잘 사십니까? 그리고 어젯밤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서 하루를 버티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 생각을 매일 하며 남에게도 매일 묻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그러면 김한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사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사는 거요? 예. 집사람 말 잘 듣고 아이 잘 키우고 네. 돈 잘 벌어오는 거. 네네. 그러면 안지한 씨는 어떤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큼 만족하고 있느냐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만족도가 잘 사는 거랑 같은 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유리 씨는? 그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잠들 때 뭔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을 때가 제일 좀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공감되네요. 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다 여쭤봐도 똑같이 잘 사는 걸 다 목표로 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저희가 지금 하나 빼놓고 가고 있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누가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감은 사라진 상태에서 얘기하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의 안녕, 그리고 일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은 내 하루, 그러니까 내 하루라는 답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주변 환경과 결부돼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사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뷰티 인사이드 꽤 인기 있었던 영화죠. 매일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형태가 바뀝니다. 즉 외모가 바뀌죠. 어떤 날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서양인이 되기도 하고 동양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변하는 그 외모의 모습에서 실제의 주인공의 그 내면은 모두 한 사람이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까요? 아니요. 자, 이런 뷰티 인사이드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질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2600년 전부터 고민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매우 뛰어난 정치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납니다. 이 집안 자체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인 거죠.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거기에 지금 조각으로 보셔서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조각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각미남이죠. 혹시 플라톤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생각해본 적이 자, 플라톤의 뜻 자체가 넓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매우 넓은 어깨를 갖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얼굴은 조각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얼짱의 몸짱이었던 거죠. 매우 매력이 많았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20살의 꽃청년이라고 하죠. 그럼 이 꽃청년 플라톤이 어느 날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락한 아테네에서 끊임없이 정의와 진리를 찾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는 어떤 단어랑 같은 단어가 됐냐면 매우 못생겼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요? 플라톤같이 조각미남에 얼짱에 몸짱에 집안도 좋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못생긴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악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약간 괴짜라고 불렸던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되게 의아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간에는 되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플라토닉 러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죠? 남자가 이렇게 구애를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우리는 그냥 플라토닉 러브야. 그러면 정신적 사랑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녀 간의 정신적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플라토닉 러브의 실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파악을 하면 지적인 성인에 대한 소년의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플라토닉 러브가 된 거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그 사람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못생겼든 아니면 잘생겼든 집이 좋든 집이 나쁘든 진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플라토닉 러브의 진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엘리트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8년간 열심히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스승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소크라테스의 내용을 막 습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과정 속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죄목을 살펴보면 신성모독 그리고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죠. 플라톤이 너무나 충격이 큰 거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테네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만큼 사랑했던 플라토닉 러브의 대상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상실감도 크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서 12년 동안 계속 여행을 다닙니다. 12년 동안 막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 시칠리아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요. 그 시칠리아 섬 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음모에 빠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아까 플라톤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넓은 어깨. 그러면 그 넓은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팔려갔다고요? 노예시장. 그럼 노예시장에서는 A급이죠. 최고의 노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인기가 꽤 많았겠죠. 서로 데려가려고 했을 거고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학파 중에 하나였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니케리스가 그를 노예시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그를 자유인 신분으로 풀어주죠. 고맙죠. 그래서 아테네로 다시 돌아온 플라톤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도와준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돈을 왜 받아? 그럼 보통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이미 마련이 됐고 돈은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명과 바꾼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카데모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카데모스 신전 옆에 정원을 삽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죠. 아카데미아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이름 들으셨을 때 뭔가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죠. 아카데미라는 단어가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아카데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가까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지금 요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게 플라톤입니다. 근데 플라톤의 손이 어디로 가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플라톤의 오른손은 어느 쪽으로 향해져 있죠? 위로 향해져 있죠. 그래서 플라톤이 이상주의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된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저 이상 세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손이 어느 쪽으로 향해져 있죠? 아래.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야. 현실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그림을 통해서도 각각의 학자들의 어떠한 경향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후학을 양성했던 플라톤 같은 경우는 40여 년 동안 철학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국 문제들이 있으면 그 시국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도 사용됐고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 현안이 있거나 시국 문제가 있으면 아카데미아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그 논의를 한 끝에 자기네들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아카데미란 단어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예인 씨 이거 어떻게 읽죠?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죠? 심각한 영어는 아니라서 괜찮죠? 플라톤 하면은 제일 유명한 이론이 결국 이데아 이론입니다.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이데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이 어디에 있었죠? 하늘에 있었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이상 세계에 있다. 즉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보는 나무, 그 나무는 진짜 본질의 나무가 이데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귀여워하고 있는 강아지는 그 강아지라고 하는 본질의 하나의 강아지가 이데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강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로부터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조명들이 있고요. 조명이 있으면은 제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본질은 뭡니까? 저죠. 여기에 지금 비춰져 있는 저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진짜 참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등치가 작지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 날씨 잘 맞춰서, 그리고 햇빛 잘 맞춰서 각도 잘 맞추면 되게 날씬하게 나옵니다. 그럼 저도 그거 막 찍어 놓거든요. 이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럼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변화하는 것은 결국 모두 다 가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데아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데아로 가기 위한 방법들, 그 연습 과정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플라톤이랍니다. 그러면 아까 플라톤은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혹시 그 대화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다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산파술. 그죠? 산파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으시죠? 실질적으로 산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 한 번도 자궁 안으로 그 어린아이를 밀어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는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내 이성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산파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이 말이 많이 쓰이냐면, 주제 파악 잘 못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너 자신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느 날 트라시마코스가 막 지나갈 때 묻는 거죠. 자네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강자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을 강자라고 얘기하나?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답변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트라시마코스 짜증니까 아 됐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네가 모른다는 걸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의 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파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것들은 삼파수를 통해 얻은 본질, 즉 변하지 않는 진리, 관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데아가 아이디어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있는 것, 그 참된 진리가 이데아에 있으니 그것이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제가 서유리 씨한테 한번 여쭤보죠. 본인이 서유리 씨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드릴까요? 많이 다를 텐데.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내 자신으로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말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 쟤는 문성욱이야. 또는 쟤는 김한석이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아이덴티티라는 말 자체는 정체성과 그리고 동일성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속적인 동일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와 다른 몸, 어제와 다른 말투, 어제와 다른 생각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제의 저와 그리고 오늘의 저는 전혀 다른 문성욱이라고 판단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만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 이름은 다 아시죠? 그죠? 데카르트는 20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던 이 고민,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한석 씨 혹시 데카르트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죠? 네? 말이요? 예, 데카르트 하면 가장 유명한 말. 힌트 드릴까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인간이다. 존재한다. 보통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데카르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코기투 에르고 숨 있어 보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카르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데카르트는 세상의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은 다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속임수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2+3은요? 5. 잘하셨습니다.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2+3은 5. 그 진리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김상균 씨? 수업을 통해서 배웠죠. 그죠? 네.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의심했습니다. 2 더하기 3이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악한 악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2 더하기 3은 5야 라고 딱 심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참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참된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했던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이거를 철학적 용어로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의심했던 거에 최고봉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걸 보니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나 자신은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닐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자. 그랬더니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미쳤다라면 내가 미쳤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나는 미친 사람이면 그런 고민이 안 생길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미쳤네. 정말 미친 거야. 정말 미친 거야.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맨 처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미친 사람이면 자기가 미친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회의주의적으로 바라보죠. 그랬더니 어쨌든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오더래요. 내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존재.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나온 말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는 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데카르트의 삶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입니다. 어디에 있죠? 침대에 있네요. 그냥 저희 같으면 침대에 있으면 뭐 할까요? 자요. 근데 데카르트는 책을 보고 있고 뭔가 눈빛을 보니까 생각하는 눈빛이 보이나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매우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10살 때 기숙학교로 들어갑니다. 기숙학교는 예전에는 매우 엄격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엄격한 학교에서 당연히 기상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될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인정을 했대요. 데카르트는 늦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학교에서 그거는 허용해 줄게 라고 얘기할 만큼 매우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뭐를 했을까요? 생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누워서 생각만 했던 거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논제까지도 다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데카르트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오면 저 혼자 이렇게 되게 쉬고 있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띵동거려요. 그리고 막 전화벨은 울려요. 댁에 계신가요? 막 전화 오잖아요. 그때 조용히 없는 척하죠. 조용히 그냥 없는 척하고 조용히 무음으로 바꾸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 입장에선 손님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3번 이사를 다닙니다. 손님들이 아예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 다니면서 나 혼자만의 사색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프랑스가 아닌 네덜란드 군대로 가죠.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좋아했던 사람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군대로 갔던 이유가 뭘까 고민 한번 해볼까요?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군대를 만약에 다시 가신다 그러면은 가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요. 군대를 만약에 지금 다시 가신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면 악몽에 시달리죠.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오늘 가야지. 그리고 군대로 막 끌려 들어가면 그 악몽이 인생의 최대 악몽이거든요. 그러면 데카르트가 그렇게 싫어하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예전에는 국외 여행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로 들어가게 되면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목적으로 군대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여행을 위해서 군대를 다시 가시겠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여행을 안 가고 말죠. 예전에는 여행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군대를 통해서 여행을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모여서 이성적 판단을 끝을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학, 과학, 철학에 있어서 매우 높은 업적을 낳았던 게 데카르트의 입장이 되는 거죠. 죽음을 아주 거칠게 나눠볼까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어. 뭐 있을 것 같아요? 편히 죽는 거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거하고 그다음에 애매하게 죽는 거. 애매하게
여러분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1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3인칭의 죽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죽음이야, 2인칭. 2인칭은 전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TV에서 막 죽었다고 그럴 때 슬프지 않잖아. 그들의 죽음, 3인칭의 죽음은 슬프지 않아. 너요, 너. 너 있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은 굉장히 힘든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한 거죠. 사랑이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을 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사람과 떨어져서 부재할 때 고통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이게 너예요, 너. 너가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누구? 예? 누구요? 가족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명만. 아니 이렇게 봅시다. 너무 어렵다. 순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게 됐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우리 김한성님은. 집사람이 섭섭해할 텐데. 그러니까. 섭섭해할 텐데. 예, 애기요. 애기. 애기. 예. 어떠세요? 저요?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누가 먼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무리한 건데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김한성님이 애기라고 그랬다?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거의 폐인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요 부재에서 정확하게 와. 그러니까 지금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엄청 힘들 거다 이러지만 슬프긴 한데 정신은 차릴 정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별거라고 생각했거든? 죽었더니 무슨 문제야 사라지거나 이럴 때 엄청 아플 때 있어.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때늦게 알아. 부재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그런데 왜요? 너가 죽으면 왜 아파? 너와 나는 거의 하나로 있었을 때 행복했잖아. 내 다리 잃은 것처럼. 나는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이 사람이 사라진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힘들면 졸도를 해요. 깨어있으면 그 고통이 없는 고통이 너무 세서 졸도하고 다시 깨서 또 울다가 또 졸도해. 못 받아들여. 너무 힘들어. 너의 죽음은 그렇게 아픈 거야. 여기서 또 교훈을 또 배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말자. 힘들 게 없다. 나의 죽음도 슬프지 않고 다 그들이면 어때요? 이 방식. 이게 더 슬퍼요? 네. 차라리 사랑하고 아픈 게 나? 그래요. 아파요. 그래야 인간이잖아. 예. 힘들죠? 힘들죠, 이런 얘기도. 너가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너가. 그리고 확신하지 맙시다.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부인한테 사실 네가 둘 다 죽으면 난 너 죽을 때 아플 거야. 느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 보세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은 어때요? 어떠세요? 각자 생각해봐요. 무서우세요? 어때? 어떠세요?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저분이 훌륭하다. 나의 죽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들 하지 마세요. 1인칭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당연히 알죠. 3인칭 있죠. 그들 상관없어. 별로 안 아파. 너의 죽음만. 이게 재밌는 게 이렇다. 그들이라고 생각해서 3인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너라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어. 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죽으면 엄청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슬퍼.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요 첫 출장, 해외 출장을 가. 부인이 준비를 하는 거지. 한 달을 헤어져야 돼. 이 사람을 못 보고 나는 그때 죽어버릴 거야. 막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을 막 갖는 거지. 근데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 거꾸로 있잖아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많이 느껴. 서클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이가 군대 가잖아요. 그럼 막 전날 술 마시고 옛날에 그랬거든. 그 여자아이가 막 이러면서 아이 잘 갔다 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진짜 허물없이 지내는데 애가 기차를 딱 타는 순간 눈물이 쫙 흐르죠. 바보인 거지. 지가 사랑했는데 사랑한 줄도 모르는 거지. 이게 인생의 묘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엄청 힘들 거야. 그게 딱 맞으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진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때늦게 알아. 뭔가 부재했었을 때 고통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정란 씨는 어때요? 너 찾았어요? 가장 강하게. 뭔 거 같아요, 네, 지금? 찾았지만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럼 저도 편집해 주세요. 집사람.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내입니다. 뭘? 왜? 아내? 아내입니다. 아내. 어떠세요? 있으세요? 저도 아빠 귀 막아, 엄마.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바뀔 수도 있어. 저희 누이가 아비랑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고 뭐 70년대 이랬으니까 그때는 좀 우리가 못 살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 아들이고 저희 누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누이는 희생했어야 됐어요. 남자한테. 그 희생을 알아서 경상도 남자답게 강요했던 게 저희 아버님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저희 누이예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몰라요. 그거 잘 몰라. 때늦게 온다고. 또 하나,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성인들 있잖아. 성인들한테는 3인칭의 죽음이 없어요. 다 너야. TV에서 저 외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죽었다? 그래도 울어. 아파.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까. 다 죽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인은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져. 왜요? 죽어야 이 고통이 없어지니까. 또 너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그들만 있어.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간혹 그거 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경제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공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고3들한테 덕담을 저는 이렇게 해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지금이 행복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요 그런다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요 그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행복하겠니? 대학교가 행복하겠니? 느낌과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애들이 울먹이면서 이래. 고등학교요. 맞다 얘들아. 연애할 때가 행복하겠니? 결혼했을 때가 행복하겠니? 연애할 때요. 괜찮은 독담이지 않아요? 진짜 초등학교 때가 행복할까? 아니에요. 안목이 좁아서 행복으로 보이지. 우린 똑같이 힘들거든. 똑같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젊다고 지금요, 젊은 게 좋다, 늙은 게 힘들다, 죽은 게 힘들다, 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갓난애일 땐 갓난애라서 힘들고, 20대 때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50에는 50이라서 힘든데, 꼬맹이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어미가 아주 아파. 지 눈에는 밥만 보여, 밥만. 어미 아픈 거 안 보여야 그 밥이 달고 맛있지. 조금만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미 아픈 것도 보이지? 그러면 그 밥이 그렇게 달겠냐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만 변해.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금방 배고프고.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했어요. 인생에서. 찰나잖아. 한 공기 먹으니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두 공기 먹으면 두 배로 행복할까? 세 공기 먹으면 세 배로 행복해요? 밥솥에 먹으면 아주 행복해 터져 죽겠네 그냥. 행복이 몇 번이나 오는데 우리한테 많이 안 와요. 사는 건 힘들다니까. 불행하고. 왜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 불행한 게 조금 가시니까. 왜 음식 먹는 게 근사해요? 잠깐이라도 배고픔이 사라지니까. 왜 자는 게 좋아요? 피곤한 게 잠깐 가시니까. 머릿속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살아야 돼? 내일 이 힘든 거를 가라앉혀줄 무언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바깥으로 나가면 무지개 하나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가 행복했다고. 부모들 등골을 뽑을 때니까. 나이 들면 보여. 아이고 이게 세상이 힘들구나. 어미가 보고 나보고 아이고 너 입에 밥 들어가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지. 자기 음식 줄인 거였어. 간신히 먹인 거였어. 아유 괜찮아 엄마는 네가 아프니까 몸살 걸렸으니까 밤새도록 있을 거야. 하지만 나이 들면 알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성숙이 먹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아프고 힘들구나, 외롭구나, 외로운 길이구나. 요거 할 때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절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때려보지 않아요? 꼬집어보지 않아? 여기 봐, 이게 다리. 이게 안 아프면 이거 내 다리 아니다. 저 사람이 아파서 넘어지잖아? 내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은 내 몸이야. 어미의 아픔이 느껴져야 여러분도 어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말아요. 고양이가 아파서 쓰러지려고 그러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우유 못 먹을 때 그때 그게 느껴져야 고양이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행복하고 걸어 다닐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리 같아? 어미 다리 같아요? 꽃이 질 때, 꽃 같은 거 질 때도 아플 수 있다? 꽃은 내 다리예요. 내 다리랑 같아.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 성장한다, 성숙하다라는 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든 것, 그 사람이 외로운 것, 그 사람의 고통 옆에 있어주는 것. 이래 봅시다. 살아있는 건 고통을 느끼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고통을 안 느낄 텐데. 죽음이 왜 무서워요? 고통을 못 느끼는 인간들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세월호에서 애들 죽는 것도 보는 거지. 부모 죽는 것도 그래서 보는 거지. 죽음이 무서워요? 세상을 뭘 느껴봤다고 죽음을 무서워해요? 바보들처럼. 많이 이 세상을 아파하잖아요. 그 대가가 있다? 죽을 때 편해. 아유 이제 됐다.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래. 그렇게 많이 느꼈던 사람이 죽을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아빠 쉬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쉬세요. 우리 죽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편안한 안자에다가 실식자. 여러분들은 죽음이 안식이에요? 안식인 사람은 이 세상을 아프게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남편이 정리해고되면 대랑 이혼하는 여자가 사랑을 했을까? 남편 아픈데? 그게 뭔 사랑이야 그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 그렇게 돌보는 거야. 아이들이 예뻐서. 아이고 저거 상처 날 것 같고. 풀도 키우잖아. 아이고 저 쓰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키워 이러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파. 자, 그게 강해지면 죽음이라는 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이건 제가 불현듯 떠오른 건데요, 사실. 20대 중반 때 네팔에 갔었어요. 네팔에 갔다가 힌두 사원 앞에서 시신을 태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멀리서 보다가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저도 모르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말 코앞에서 봤는데 그런 공포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20대 때요? 예, 20대 중반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구나. 그거를 그냥 정말 직면한 거예요. 제가 직시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냐면 영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세계가 열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세계가 닫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간혹 드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박쥐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초음파로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으면서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만 쑥 빠지고 초음파의 세계가 남아있을 거라고. 언감생심이죠. 박쥐가 사라졌는데 초음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는 날 세계도 다 닫히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리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았었던 건 20살에 시신에 대해서 편하게 느꼈다라는 건 이거 비범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멀리 하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어머님 손 얼어붙은 딱딱한 손 있죠. 거기서 낯설음을 느끼지 마. 그 손의 냉기가 여러분의 냉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마저 좀 따뜻하게 만져주면 돼요. 그것도 우리 정란님이 느꼈었던 거랑 같은 거야. 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꼬맹이가 있잖아. 꼬맹이 교육시킬 때 좀 잔인한 방법인데 가르쳐 드려요. 애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 햄스터 같이 일찍 죽는 거 있잖아. 그거를 애 보고 키우라 그래요. 막 가지고 논다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뭐 1년여밖에 못 사니까 걔가 죽잖아. 예. 죽으면 황망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얘를 막 내가 너무 괴롭혔다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아파트 단지 안에 다 묻어주고 사람 죽듯이 다 매장도 해줘. 그리고 꽃도 꽂아놓고 이러고 야 우리 여기가 기일이다 뭐 이런 것도 해.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묻어주고 애한테 한마디만 얘기해봐요. 햄스터 또 키울래? 아이가 키운다고 그러겠어요? 입이 아픈데? 그 시간을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한 2, 3년 지나면 아이가 이럴 때가 와. 햄스터 키울게요. 그때 진짜 키운다. 그때 괴롭히지 않아요. 죽는 거 알아요, 엄마. 내가 죽는 거 알고요. 저 아이가 죽는 게 알고요. 다 알아. 사실 그거 알고 하자라고 그랬을 때 못 말려요, 아무도. 어차피 죽으니 안 키우는 게 아니야. 1년 동안 나랑 있을 거야. 알고서 키우라고 그럴 때 아이가 얼마나큼 잘하는지 아시겠죠? 햄스터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옆에 있는 언니, 아비, 어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걔가. 그때 성숙해지거든요, 많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있는 거, 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볼 수 있는 거. 시타르타 아시죠,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열반에 들었을 때의 가르침을 얘기를 했었던 게 열반경이라는 경전인데 옛날에 그거 읽고 제가 밑줄을 쫙 쳤던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죽었을 때니까 초창기 깨우침을 얻었을 때 이렇게 떠들었던 가르침과 사뭇 다르다고요, 그게. 근데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상 있죠? 무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 뭐 대표적인 게 뭐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무상이잖아. 영원하지 않는 거. 그러더니 시타르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무상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직면해라. 이 얘기를 했다고. 와, 그거 읽고 제가 충격을 빠진 거지. 여러분들 가족 봤죠? 어머니 봤지? 나이 든 어머니 최근에 보러 간 사람. 어머니 얼굴에서 무상을 보신 분 있어요? 어제 같지 않고 작년 같지 않고 작년 생일과 다르고 작년 명절과 다르다. 내년쯤이면 돌아가시겠다. 얼마 있으면 없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무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 바로 집에서 못 나온다고. 차 막혀서 빨리 가요. 이 얘기를 못 해요. 볼 때쯤 되면 확 고개를 돌려. 어미가 나이 드셨네 하고. 무상을 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시타르타 그랬잖아. 불교가 자비잖아.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무상을 봐야 돼요. 보셨나요?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정나 씨 그 꼬맹이 때 고양이 봤죠? 금방 자라잖아요, 고양이가. 고양이 한 10살 이상 사니까 1살 정도 텀에 성체가 확 돼. 그게 너무 예쁘잖아. 그때 느끼는 게 무상이야, 무상. 야, 이렇게 예쁜데 나중에 되면 막 발톱으로 핥힐 것 같고 그게 보이잖아. 지금 예쁘다. 애 키울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 또 자라서 수염 나고 또 나이 들었다고 또 사고 치고 뭐 이런 아이로 자랄 것 같잖아. 냄새도 나고 발도 안 씻고. 그럴 때 막 부모들이 뭐해? 사진 찍어놓고 막 이러잖아. 선생님의 강의 안에 무상, 상대방의 무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무상, 내 자신에 대한 무상 다 그 사랑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 한켠에는요. 제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절대 죽을 수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한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돌봐야 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 말고 이외의 사람들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사고로 다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와 내 가족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요. 네. 김한성님이 떠나도 잘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집착인데요. 본인에 대한 생각이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 근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요. 딸이 아버지 병 이렇게 접수 못해서 딸이 도와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본인이 아이고 내가 이제 업히는구나 이럴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 나 아니면은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지. 예. 여러분도 회사 그만둘 때 그런 느낌 있었지. 근데 돌아가 보니까 잘 돌아가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짐을 지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애들이 나를 업어줘야 된다. 그럼 애들이 업어주려고 그러면 업히세요. 내가 너희들을 업어줘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갈 것 같아.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얻고 다 가지고 가잖아요. 나중에 무거워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같이 가면 김한성님이 업어줄 때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김한성님을 업어줘야 돼. 지금은 이런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지금 그 상태면 내가 이들을 다 해야 돼. 지금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신 건 난 좋지 않은 것 같아. 가끔 외롭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기 짐이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안 돌아갈 거니까. 이게 힘들게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머지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정직하라 그랬잖아요. 아유, 지금 내가 힘들다. 아,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못 망가지신다고. 못 망가지면 업지도 못하세요. 먹고 싶을 때.